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찰리 몽고 그러니까요. 예. 이미 뭐 그저께 뭐 별세 소식은 네. 전해드렸는데 예. 찰리 몽고의 전문가 찰리 몽고 전문가 우리 머니투데이의 김재현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워런 버핏에 관련된 책은 그 서점에 가면 뭐 너무 많죠. 많거든요. 예. 찰리 몽거에 대한 책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찰리 몽거에 대한 책을 쓰셨더군요. 찰리 몽거 바이블이라고. 예. 어쩌다가 찰리 몽거에 이렇게 빠지셨나요? 제가 2017년인가 그때 아마존에서 그 푸얼 찰리스 알마냐 뭐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책을 예. 샀었는데 예. 이 책이 정말 뭐 그 좀 빳빳한 종이의 칼라로 인쇄되어 있고 크기도 되게 크고 이게 무겁거든요. 한 2.5kg 정도 되는데 네. 예. 근데 내용을 보면 좀 뭔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참 색다른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한 3-4달 정도에 걸려서 그거를 틈날 때마다 봐서 다 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이 찰리 먼거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좀 빠지고 제 생각을 좀 많이 바꾼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좋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너무 찰리 먼거가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 제가 그때 찰리 먼거에 대한 칼럼을 썼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투자 번역가 그 이건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을 또 나중에 만나게 됐는데 그 이건 선생님도 찰리 먼거에 대한 책을 한번 꼭 써서 소개를 하고 싶어 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로 좀 뜻이 맞아가지고 같이 좀 쓰게 네. 됐습니다. 찰리 몽고니까 매력이 뭡니까? 제일 큰 매력이 다르다.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만 해도 사실 그 주주총회 할 때 보면 워렌 버핏은 언론에서 직접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버크셔를 대변하기도 하니까 버크셔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데 그러니까 먼거는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보면 먼거 그 벼슬 소식을 전하면서 원 라이너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간단한 재치 있는 말 농담을 하는 그런 걸 좀 부각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먼거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너무 독서를 쏟아냈기 때문에 네. 사람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좀 이제 나이 들면서 좀 돈도 많이 생기고 이거 좀 기부도 하고 좀 인심을 베풀면서 좀 뭐 사람들하고의 그렇더라고요. 관계도 좋아지고. 대학교 기숙사들 많이 지었더군요 보니까. 네, 그 먼거가 또 그 다학제 그 여러 가지 학문을 통습적으로 배우는 거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 먼거가 미시간 대학에서 수학과를 다니다가 2학년 때 그 입대하는 바람에 그만두는데 어쨌든 그걸 인연으로 해서 미시간 대학에 기숙사를 짓고 또 LA에 사니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대학들에 뭐 몇백억 아니면 천억씩 기부를 해서 기숙사를 많이 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먼거가 또 기숙사를 뭐 돈 천억씩 내어서 짓고 또 욕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먼거는 그 대학원생들을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좀 배치를 했고 또 가능한 방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 바깥 창문이 없는 방을 안쪽으로 그렇게 하니까 뭐 학생들이 창문도 없는 데서 갑갑해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뭐 그런 비판을 했다는 것도 뉴스가 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가 설계를 직접 하고 막 그러더군요 보니까. 그 젊었을 때 먼거가 LA에서 그 부동산 개발도 한 적이 있는데 뭐 부동산이랑 그 설계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숙사 할 때도 좀 관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워런 버핏하고 뭐 달라요? 워런 버핏하고 팀을 이뤄서 뭐 투자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투자 철학이라는 투자의 실행 단계에서 뭐가 특별히 찰리 먼거와 다른 게 뭔가요? 처음 시작점이 좀 많이 달랐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그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투자를 배웠고 그리고 나중에 한 2년 정도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일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버핏 초기 투자를 보면 그 담배꽁초 투자 좀 현금은 있는데 정말 주가가 폭락한 주식을 사가지고 뭐 좀 오르면 뭐 한 모금 빨고 그냥 버리는 그런 투자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몽고가 좀 달랐던 게 몽고는 좀 그 좋은 기업 그리고 성장성을 중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몽고가 버핏에게 준 가장 큰 영향이자 그 계기가 저는 1972년에 그 시즈캔디 인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버핏은 그 헐값에 그런 주식만 샀는데 시즈캔디를 살 때는 시즈캔디 그때 순자산이 800만 달러였는데 그거를 PBR 3배가 넘는 2,500만 달러에 샀으니까 버핏은 정말 상당한 정말 변화를 지른 거죠. 정말 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 그때까지는 저 시즈캔디를 살 때까지는 리저너블한 회사를 위대한 가격에 산다는 그쵸. 전략이었는데 헐값에 싼 그 가격에 이후부터는 위대한 기업을 리저너블한 가격에 산다 뭐 이런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즈캔디 인수를 계기도 버핏의 그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1972년에 시즈캔디를 인수를 하고 거의 뭐 한 주총 때마다 시즈캔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10년대 중반에 그 시즈캔디 인수를 통해서 그 2,500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뭐, 네. 뭐 20억 달러를 벌었다. 금액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 지금은 거의 뭐 한 25억 달러 정도, 한 100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을 벌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했고, 그 시즈캔디 인수를 통해서 바뀐 그 버핏의 철학 때문에 1988년에 코카콜라에 투자를 했는데, 코카콜라도 뭐 다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상당했을 텐데 그 비싼 가격에도 그 회사의 그 브랜드 그 가치나 그런 뭐 경제적 혜자가 있다는 걸 보고 산 거고, 그게 저는 2016년에 그 애플도 비싸지 않습니까? 저도 애플을 못 샀는데 버핏은 뭐 80대 후반에 그걸 질렀거든요. 애플 투자로까지 그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를 사실 찰리 멍거가 조언한 거고, 찰리 멍거의 스타일을 워런 버핏이 고백을 했더군요. 내가 이렇게 바뀐 건 찰리 멍거 덕분이다. 예, 그런 말을 되게 자주 뭐 주총 때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찰리 멍거의 투자 원칙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위대한 기업을 뭐 합리적인 가격에 산다. 예, 그러니까 뭐 그 헐값의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예, 예. 성장하는 기업들을 사는 건데, 그 찰리 멍거 투자 철학 중에 좀 제가 한 가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어제 밤에 사진 뽑느라고 또 한참 뽑았는데 네. 그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최고의 경주마 당대 불패라는 경주마가 1등으로 과천이군요, 저게. 예, 이게 아마 과천 아니면 부산이었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 1등으로 사진을 들어오는 왜 뽑으신 장면인데 거예요? 제일 앞에 여기 그 네. 당대 불패거든요. 예? 근데 찰리 멍거가 강조한 게 그 페리 뮤추얼인데, 페리 뮤추얼이 불어인데 영어로는 이게 뮤추얼 베팅, 그러니까 상호 간의 베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경마라는 게 상호 간의 베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승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베팅을 많이 하면 배당률이 낮아지고, 네. 사람들이 저 말은 절대 우승 못할 거야 해서 아무도 베팅을 안 했는데 그 말이 1등으로 들어오면 뭐 50배, 60배 이런 게 터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 경마와 주식이 뭐 주식을 이미 경마 이런 도박이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뮤추얼 베팅, 그 페리 뮤추얼이라는 점에서 경마 주식이 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누구나 정말 이 주식이 좋다고 생각해서 뭐 삼성전자 한참 실적 좋을 때 다 사가지고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올라갈 때는 그만큼 미래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어떤 기업의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 팔거나 안 샀기 때문에 그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 기업이 뭐 실적이 좋아지면 기대 수익률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그걸 비유를 하자면 그 당대 불패의 전성기가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 네. 이때 그 당대 불패
그 경마를 할 때 그 단승식 있지 않습니까? 그 1등 하는 말만 뽑는 단승식에서 단대 불패에 베팅을 하면 배당률이 1.2배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을 베팅했는데 1,200원 줘요? 1,200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100%또 당대 불패가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60%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1,000원을 베팅하는데 기대 수익률은 뭐 720원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그 상호간의 베팅이기 때문에 주식도 그런 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뭔 거는 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네. 페리 뮤추얼 시스템에 맞서서 베팅하는 거라고 정의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가장 많이 가슴 깊게 와닿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런 뜻으로 투자를 해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어떤 거죠? 예를 들면 BRD 같은 건가요? BYD도 거기에 들 수 있고, 예, 들 수 있는데 BYD는 약간은 그 너무 좀 약간 벤처 캐피탈식의 투자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방식에 드는데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였고, 저는 그 버핏이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그 BNSF 그 벌링턴 노던 산타페 철도 회사를 철도회사. 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철도 회사 그게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주가가 높지 않을 때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사서 인수해버리죠. 그냥. 예, 나중에는 완전히 인수하고 그걸 계속 키워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런 그 기간 운송망의 하나로 만들고, 그런 점에서 좀 그 철도 그 BNSF 투자도 좀 볼 수 있다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멍거가 얘기를 한 게 버핏과 자신은 승률이 50%이지만 배당률은 3배인 그런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1.5배가 되니까. 그래서 그 미스프라이스드 벳, 그러니까 가격이 잘못 매겨진 그런 그 베팅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런 걸 찾아야 된다. 그런 걸 강조를 되게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그런 주식을 살려고 하잖아요. 예,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대한 기업인지 뭐 그게 10년 이후에 더 위대한 기업이 될는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또 멍거랑 버핏이 둘 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능력 범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잘 아는 능력 범위에서 사야 되는데 또 그 능력 범위 넓이도 중요하지만 사실 넓이보다 중요한 게 깊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 애플을 2016년에 매수를 한 거니까 빨리 매수한 건 아닌데 정말 오랜 동안의 그런 그 또 버핏은 그 애플을 그 소비재 기업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재 기업에는 뭐 시스케인이나 코카콜라야 투자해서 알 수 있듯이 버핏이 되게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자기가 그 경제적 해자랑 그런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거고, 그리고 한 번 투자하니까 뭐 300 몇십억 달러를 계속 질러가지고 그게 지금 뭐 1,500억 달러 이상. 되게 재밌는 게 버핏이 1941년부터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버핏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준 투자가 2016년에 투자한 애플이더라고요. 애플 투자에서 한 1,200달러. 1,200억. 예, 1,200억 달러. 예. 네. 그러니까 한 150조 원을 벌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멍고도 그렇고 버핏도 그렇고 계속 뭐 평생 학습 기계가 되어라 이런 걸 강조하는데 둘 다 계속 공부하면서 진화하는 그런 게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멍고도. 찰리 멍거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이게 애플 뭐죠? 그 워런 버핏하고 조금 견해가 좀 달랐던 것 같고. 근데 좀 다른 면이 있죠. 알리바바 투자도 그러니까요. 있었고. 예. 유독 또 개인 자산도 중국의 펀드를 통해서 투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좀 세계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중심축이 다른 면이 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간다라고 찰리 멍거는 생각했던 것 같고, 워런 버핏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남긴 재산이 한 26억 달러가 되는데 그 중에 버크셔 주식이 22억 달러. 네. 그 나머지 4억 달러를 코스트코라 그 중국계 미국인 리루가 운영하는 히말라야 캐피탈에 네. 맡겨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항상 뭐 중국 경제 전망을 낙관하고 네. 그리고 2008년에 그 BYD에 버크셔가 투자할 때도 그거를 가져온 게 리루가 먼거한테 소개를 했고 먼거가 버핏한테 이거를 가져와서 둘이 이제 그 버크셔가 BYD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 먼거가 또 LA에 있는 데일리 저널이라는 신문사 회장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이사를 했었는데 그 데일리 저널은 좀 작은 신문사인데 거기 현금 자산이 있으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또 먼거가 투자를 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해서 뭐 몇 개월 만에 3배로 불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알리바바에 투자를 했는데 알리바바 주가가 그 2021년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이 그런 뭐 예, 반 플랫폼 이런 정책을 펴면서 거의 폭락해가지고 좀 손실을 보긴 했는데 그게 그 데일리 저널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 절대 금액이 뭐 아주 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한 1, 2천만 달러? 그리고 어느 정도는 손절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알리바바가 사실 그렇게까지 폭락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게 뭐 현실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중국 그 관영 통신사들도 그렇고 관영 매체들이 찰리 먼거 중국을 굉장히 추모하는 분위기가 잡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 사실 먼거 팬도 많고 버핏 팬이 되게 많은데 그 버크셔에서의 주총에 매년 5월 오마에 뭐 한 4, 5만 명이 참가한다는데 그 중국 언론에 이전에 보면 뭐 한 1만 명이라 그러는데 1만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5천 명 그렇게 몇천 명씩 참석한다는 얘기 중국 사람들이 예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요. 예. 제가 올해 갔었잖아요. 예 엄청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많긴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중국 경제 매체에서 이거를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버크셔 그에다가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주총 센터에다가 TV로 보여주면서 동시 통역까지 제공해준다 네, 이런 네, 말도 하고 그리고 저는 올해 그 버크셔 주총 보고 놀란 게 그 버크셔 주총 그 끝나고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중국 매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총 Q&A 4시간 5시간짜리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다 올려놨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인해 전술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빨리 한 건 대단한 건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사실 그 김포로님도 올해 가셔서 아시겠지만 그 버핏이랑 특히 먼거 발언 이 부정확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듣기는 좀 힘들거든요. 좀 자막이 있어야 우리가 좀 알아듣기 편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 중국어로 번역했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띄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히 먼거가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그 비영어권에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 번역 출판된 게 중국밖에 안 됐더라고요, 중국이 보니까. 유일하거든요. 아마 그 리루랑 워낙 친하니까 리루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서 출판을 한 것 같은데 그 2019년에 먼거가 주총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자신이 중국에서 정말 인기가 좋다면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 중국에서 34만 부가 팔렸고 해적판은 뭐 더 많이 팔렸다. 그래서 정말 뭐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도 많이 팔려서 인도에서 인기가 좋은데 LA에서는 뭐 인기가 네. 그냥 똑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우리 투자자들이 먼거한테 배울 게 아까 말씀하신 계속 공부하는 거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학습 기계, 뭐 능력 범위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큰 손실을 일단 손실을 안 봐야 되는데 손실을 보기 때문에 투자해서 이게 뭐 수익을 못 보고 실패로 연결되는 네네네. 경우가 많은데 되게 보면 뭐 올라가니까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걸 사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버핏이 뭐 투자 원칙의 첫 번째는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리스크 네네네. 관리를 강조한 것처럼 먼거도
리스크 관리를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머무는 게 아니고 능력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버핏은 보면 계속 능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거든요. 그렇죠. 캔디 회사에서 예. 콜라 회사에서 뭐 예. 하다가 애플도 사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실 2008년에 음. 제가 그때 중국에서 북경대에서 MBA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 몽고가 BYD를 사자고 추천한 게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때 이걸 사자고 얘기했는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뭐 15년 동안 성장하면서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로 성장을 한 건데 팔았죠 대부분. 예, 한 3분의 2 정도는 작년 7월부터인가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가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오판의 심리학이라고 가난한 찰리의 영감에서도 한 50페이지 넘게 나오는 핵심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사람들이 사실 심리적 오류가 많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25가지 심리적 편향을 얘기를 했는데 무슨 자기 위주 편향, 뭐 영어로는 셀프 서빙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팩트가 안 맞으면 팩트를 버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 팩트를 찾아서 받아들이든지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유 존중 편향 이거는 되게 재밌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 복사기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복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양보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제가 지금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도 아무런 이유를 안 댔을 때보다 사람들이 양보해 주는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패턴을 찾고 우리는 그런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에 좀 납득되고 순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조를 했고 또 무슨 사회적 증거 편향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들어가서 거꾸로 돌아서 문을 보고 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 10명이 다 문을 등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문을 등지고 이렇게 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그리고 뭐 자기의 선호 경향,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좋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거는 뭐 폄하하게 되고 이런 25가지 경향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느낀 거는 네. 아 정말 이 책은 저만 봤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거의 못 봤어요 한국 분들은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건 선생님하고 작년 말에 찰리 먼거 바이블을 썼는데 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찰리 먼거가 99세 만 100세를 한 달 며칠 남겨두고 엊그제 이제 별세하셨고 네. 버핏도 지금 뭐 연세가 되게 93세 되게 93세. 예,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곁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찰리 먼거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3%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랬는데 갑자기 또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되게 진짜 좀 먹먹하더라고요. 어. 올해 갔어야 그러신 것 같아요. 되는데. 오늘 예. 김 의원님 저기 방송이 그냥 좋아하는 투자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육친의 네, 정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를 엊그제 아침에 딱 뉴스를 보면서 네. 야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이 정도예요. 그런 잠깐 정도의 상실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투자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인생이나 여러 가지 지혜라는 측면에서 사실 저도 약간 감회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주총을 제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네, 바로 한 10m 전방에서 봤는데 사실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두 분 다 건강이 좋지는 않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점점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 오프닝 할 때는 약간 저분들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가면 갈수록 막 방송에 적응을 하고 막 그러셔가지고 근데 올해가 넘기기도 전에 돌아가실 줄은 정말 상상하기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찰리 먼거가 독특한 게 뭐냐 이 점에 대해서 그 먼거가 그 1995년에 출판된 로즈 로엔스타인의 버핏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를 페라리를 원해서가 아니고 인디펜던스 독립성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먼거에게 부자가 된다는 거는 정말 그 자기가 하고 싶어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독립성. 그래요. 그게 정말 저는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죠. 다 그걸 원하죠. 잘 안 돼서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저 방송 내내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그냥 좋아하는 투자자가 돌아가신다기보다는 인생의 어떤 그 멘토. 지표가 되는 분이 세상을 잡고 한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워런 버핏과 함께 우리 투자자의 굉장히 큰 지평을 열었던 찰리 먼거를 다시 추모해보고 또 작금에 사실 우리 투자도 찰리 먼거가 보면 야 투자를 왜 그렇게 하니 이런 투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니까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머니투데이 국제부의 김재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도 이제 장이 또 시작이 되니까요. 오프닝 벨 라이브에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저희는 주말 지나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업로드되는 저희 영상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